1400년 가을 경복궁 근정전. 붉은 단청이 햇살을 받아 은은히 빛나고 차가운 바람이 궁궐의 돌기둥 사이를 스친다. 그날 한 남자가 천천히 왕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이름은 이방과, 조선의 제2대 왕 정종이었다. 그 순간 신하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의 발끝으로 쏠렸다.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왕이 스스로 왕좌를 내려놓는다니, 그것은 곧 하늘이 내려준 권위를 버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방과의 얼굴엔 미묘한 평온함이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패배의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얼굴처럼 안도와 해방이 함께 스며 있었다. 그날의 경복궁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까마귀 한 마리 울지 않았고 근정전의 문풍지만이 바람에 흔들렸다. 신하들은 숨조차 삼켰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을 세운 지 불과 8해, 그리고 그의 즉위는 단 2년. 그는 이렇게 말없이 권좌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아무도 몰랐다. 이 짧은 퇴위의 순간이 훗날 조선 왕들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출발점이 될 줄은, 그리고 그 행복이 권력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간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357년 가을 함흥귀주. 비가 내리던 새벽 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아버지는 이성계 훗날 조선을 세울 개국 군주였다. 어머니는 신의 왕후 한씨. 그 부부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아이 방과였다. 첫째 아들 방구가 있었지만 병약했고 술을 가까이 했다. 자연스레 집안의 기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쏠렸다. 어린 시절부터 방과는 아버지를 닮았다. 강인한 체격, 단단한 눈빛, 그리고 결단력 있는 성품. 그는 온화했으나 물러서지 않았고 신중했으나 결코 나약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예에 능했다.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떨친 건 황산대첩이었다. 왜구가 들이닥쳤던 그 해,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싸움터에 선 젊은 장수방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뽑았다. 비에 젖은 갑옷 아래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날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전장의 먼지 속에서 그는 오직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달렸다. 그에게 싸움은 명예가 아니라 의무였다.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피보다 진한 사명감이었다. 그 후로도 20년 방관은 언제나 아버지 곁을 지켰다. 외적이 침입하면 가장 먼저 말에 올랐고 적이 퇴각하면 가장 늦게 창을 거두었다. 그는 전장을 누빈무장, 그러나 결코 피를 탐하지 않았다. 그의 검은 생명을 악기보다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다. 100만 대군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을 사람 이방과. 그러나 운명은 언제나 아이러니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시대를 연 바로 그 순간 방관은 역사의 한복판에 없었다. 그는 개경에 갇혀 있었다. 고려의 기인 제도 때문이다. 무인이 출전하면 가족을 인질로 남기는 제도, 그것이 그를 올감했다. 아버지가 군을 돌려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방과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이제 자신과 형은 역적의 아들이 되었다. 우왕과 최영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밤중 그는 형 방우와 함께 결심했다. 살아야 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두 형제는 감시병의 칼을 빼앗고 어둠을 가르며 탈출했다. 피와 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그 탈출의 끝에서 그들은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이방관은 그렇게 다시 역사의 무대에 올라섰다. 1392년 새 왕조 조선이 세워졌다. 이방관은 이제
영강군 땅으로 봉해졌다. 조선의 건국을 도운 공신 중 하나였고 태조의 친위 부대인 스의흥 친군이 절제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명예보다 평화를 택하는 자였다. 사람들은 그를 용맹하다고 칭송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형제와 가문이 있었다. 그는 싸움보다 화합을 원했고 권력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이성계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의 길은 아버지의 길과 달랐다. 정복보다 안정보선 통치보다 조화를 바랐다. 이런 그의 성품은 결국 운명을 바꾸는 선택담으로 이어진다.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있었던 이유이자 또 동시에 왕의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었던 이유였다. 조선의 하늘은 이미 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형제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권력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다. 그 중심에서 방관은 묵묵히 세상을 바라봤다. 그는 알았다. 언젠가 왕좌의 무게가 자신에게도 다가올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짐인지 축복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역사는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왕의 자리에 오를 한 남자의 운명도 천천히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정종 이방과 조선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왕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조선의 새벽은 늘 냉정했다. 피로 세워진 왕조는 안정과 불안,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땅 위에 서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서 이방관은 언제나 한 발 비켜선 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칼끝을 물려받았으나 그 칼을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형제들이 있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힘이 아닌 온화함이었다. 이성계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날카로운 이는 방언 훗날 태종이고 가장 불같은 이는 방번과 방석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방관은 바람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결단력과 용기를 갖추었으나 권력을 향한 탐심은 없었다. 그에게 권력은 책임이자 고통, 명예는 부담이자 상처였다. 조선 건국 직후 그는 영안군으로서 왜구 토벌을 지휘하며 또 한 번 이름을 남겼다. 1393년 문화현과 영영현에서 왜구를 격퇴한 그의 활약은 눈부셨다. 그러나 그는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신하들이 공을 표하소서라 권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백성을 위해 일한 일 어찌 내 이름을 올리겠는가. 그에게는 늘 가문의 이름보다 백성의 평안이 우선이었다. 어쩌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될 자질을 지녔지만 왕이 될 의지는 없었던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그런 자를 가만두지 않았다. 398년 8월 세상을 흔드는 피해 사건이 일어났다. 제1차 왕자의 난. 이복 동생 방언이 칼을 들었다. 그의 손에 정도전이 쓰러졌고 세자 방석과 방번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한밤의 궁궐은 비명이 끊이지 않았고 조선의 하늘엔 검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날 방관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소격서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 태조의 쾌유를 비는 제사였다. 피의 소식이 궁을 덮쳤을 때 그는 손에 들던 향을 떨어뜨렸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달려가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 나서는 순간 자신도 누군가의 피를 묻히게 될 것임을. 난이 끝났을 때 궁궐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세자 자리는 비어 있었고 피비린내는 여전히 공기를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밤 방언이 그를 찾아왔다. 형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형님 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네가 아니고. 방관은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방언의 눈빛은 단단했다. 형의 온화함과는 달랐다. 그는 명분을 알고 있었다.
조선의 왕조가 적장자 계승의 원칙을 지키려면 이방과가 세자가 되어야 했다. 그래야 세상이 안정된다고 믿었다. 대의를 세운 공은 아버지의 것이요 나라를 지킨 공은 동생의 것이다. 어찌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겠느냐?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지쳤고 권력에 상처받은 가족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피의 왕이 되지 않겠다. 하지만 방언은 물러서지 않았다. 명분 없이는 왕조가 흔들린다고 형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방관은 형제의 설득과 시대의 논리에 밀려 세자 자리에 올랐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음을 느꼈다. 왕이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언젠가 왕좌를 내려놓기 위한 길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이다. 참생 99년 태조 이성계가 양위했다. 그리고 조선의 두 번째 왕 정종 이방과가 즉위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날 궁궐엔 축하의 노래보다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모두가 알았다. 이 왕은 스스로 왕이 된 이가 아니라 왕위를 애떠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곁에는 언제나 방언이 있었다. 정무는 방언이 주도했고 정종은 점점 뒤로 물러섰다. 그는 국사를 논하기보다 격구를 즐겼고 사냥을 다녔으며 때로는 신하들의 만류에도 웃어 넘겼다. 신하들이 간언했다. 전하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백성이 편하면 그게 왕의 도리 아니겠는가. 왕의 자리에서조차 그는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에게 정치는 계산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1400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다소이 일어났다. 이번엔 넷째 동생 방간이 들고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를 차례라 믿었다. 그러나 병력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전장은 다시 붉게 물들었고 승자는 또다시 방언이 되었다. 그날 밤 정종은 홀로 근정전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 피로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는 이 싸움을 끝내야 할 때다. 그는 결심했다. 왕좌를 내려놓기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의 선택만이었다. 그가 왕이 된 이유가 명분이었다면 왕위를 내려놓는 이유는 평화였다. 이 결단이 그를 조선의 왕들 가운데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한 왕으로 남게 만들 운명이었다. 궁궐의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던 그날 정종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도 하나의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자리가 왕좌가 아니라 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왔음을. 1400년 2월 정종은 조용히 결단을 내렸다. 그는 동생 방언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양위 절차 이상의 의미였다. 정종은 그를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이는 곧 적장자 계승의 명분기를 끝까지 지키려는 고집이었다. 왕조의 체면을 살리고 피로 얼룩진 조선을 다시 질서 속으로 돌려놓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신하들은 놀랐다. 전하 어찌하여 왕세제가 아닌 왕세자로 삼으시나이까? 정종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제가 싸워 피를 흘렸으니 이제 명분이라도 바로 세워야지요. 그 말 속에는 깊은 피로와 따뜻한 인간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왕으로서가 아니라 형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해 11월 그는 마침내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즉위 2년 만이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 그러나 그 짧은 2년은 조선의 혼란을 마무리한 2년이었다. 권력의 칼날이 더 이상 형제를 향하지 않도록 막은 2년이기도 했다. 그는 퇴위 후 상왕이라 불리며 인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그날부터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왕좌에서 내려온 정종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마주했다. 그가 더 이상 다스려야 할 백성도 관리해야 할 신하도 없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오직 자유였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격구를 즐기고 때때로 말을 타고 한양 근교를 달렸다. 사냥을 나가면 매를 날리고 저녁이면 술 한 잔에 세월을 읊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방과 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자유마저 불안했다. 아버지 태조는 여전히 세상에 있었고 동생 태종은 이제 막 왕위에 올랐다. 태조와 태종 두 왕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늘 조심스러웠다. 누군가 그를 이용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고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도 조심해야 했다. 그는 늘 세상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불안은 곧 사라졌다. 사속 8년 태조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태종의 왕권이 공고해지자 형제 사이의 관계도 안정되었다. 태종은 형을 아버지처럼 모셨다. 비록 형이지만 나의 어른이시다. 그는 정종에게 극진히 예를 다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사냥을 나갔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면 서로 눈을 던지며 웃었고 궁궐의 담장 너머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왕실의 냉랭한 공기를 녹였다. 그때의 정종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해가 뜨면 격구를 즐기고 점심엔 태종과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해가 지면 한양의 온천에 몸을 담갔다. 때로는 백성들 사이를 거닐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를 알아보는 이들은 놀라며 엎드렸지만 그는 언제나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럴 것 없다. 나도 이제 너희와 다르지 않다. 권력을 내려놓은 그는 오히려 백성과 가까워졌다. 왕일 때보다 훨씬 인간적이었다. 정종의 곁에는 늘 한 여인이 있었다. 그의 정비, 정한왕후, 김씨.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왕위에서 내려오려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하 이제 그만 쉬십시오. 동생에게 맡기시고 편히 사세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이상 피해 세상 속에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그 한마디가 정종이 진정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한 마지막 손길이었다. 상황이 된 정종은 그 후 20년을 그렇게 살았다. 권력을 잃었으나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이름을 잊혔으나 인간의 행복을 되찾았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 온기가 있었다. 어느 날 태종이 말했다. 형님, 가끔은 형님이 부럽습니다. 나는 왕이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정종은 웃으며 답했다. 왕은 나라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나라의 포로이기도 하지요. 그 말은 태종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훗날 태종이 스스로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줄 때 그의 결심 속에는 형의 그 한마디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정종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피를 보지 않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의 온화함은 시대를 넘어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 그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왕으로 기억될 자격이 있었다. 그가 왕위를 내려놓은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그것은 욕망을 이긴 승리,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지켜낸 승리였다. 정종의 선택은 그렇게 조선의 역사를 바꿨다. 그는 왕좌를 떠났지만 마음의 왕좌에 앉았다. 그리고 역사는 그를 잊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다. 조선의 새벽 공기는 늘 서늘했지만 그 속엔 새로운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정종이 왕좌를 내려놓고 인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에게는 보고해야 할 상소도 논의해야 할 정사도 두려워할 음모도 없었다. 그의 세상은 궁궐의 높은 담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로 채워져 있었다. 상황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왕일 때보다 훨씬 깊이 웃고 있었다. 그의 아침은 격구 소리로 시작되었다. 한양의 들판을 가로지르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그 위에서 휘파람을 불던 정종의 모습은 백성들의 이야기거리였다. 그는 승전장 대신 초원의 바람을 칼 대신 격구채를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평화의 형상이었다. 정종은 때로는 한양을 벗어나 정옥의 온천을 유람했다. 그의 곁에는 몇몇 측근과 수행원들, 그리고 늘 미소 짓는 정한 왕후가 있었다. 그는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그며 말했다. 왕으로 있을 땐 하루의 온기도 허락되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은 이 온기가 세상 전부 같구나. 그의 말에는 과거의 회한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그는 이미 왕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온도선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날이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때때로 세상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궁궐 안에서는 산광이 연루되었다는 속삭임이 돌았다. 정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건만 세상은 나를 아직도 권력의 사람이라 부르는구나. 그는 침묵으로 세월을 견뎠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그의 진심을 증명했다. 그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것을, 그의 마음이 오직 평화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천사상 8년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 정종의 마음속 무거운 돌 하나가 사라졌다. 그리고 형제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태종은 형을 지극히 공경했다. 그는 늘 말했다. 형은 나보다 10살 위시지만 나의 스승과 같으십니다. 그들의 관계는 왕과 산광을 넘어 형제의 우정안으로 이어졌다. 태종이 사냥을 나설 때면 꼭 형을 불렀고 두 사람은 함께 매를 날리며 들판을 달렸다. 첫눈이 내리는 날 태종은 눈덩이를 만들어 형의 어깨에 던졌고 정종은 웃으며 눈을 털어내며 되받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겨울 들판을 가득 채웠다. 그날의 광경을 본 신하들은 말했다. 전하와 상왕의 웃음이 곧 조선의 평화로구나. 정종은 태종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걱정했다. 태종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가를 숙청하고 장인과 처남들을 처형할 때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써서 동생에게 보냈다. 너무 많은 비는 하늘이 슬퍼하느니라. 왕이란 백성의 아비지 복수의 검이 되어선 아니 된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태종은 그 편지를 읽고 며칠 동안 사냥도 멈추었다. 그만큼 형의 말은 권위보다 더 깊은 양심의 울림이었다. 정종의 인품은 효심으로도 유명했다. 태조가 생전에 외로움을 토로했을 때 그는 직접 재상들을 불러 말했다. 아버지를 시위로 가두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결국 시위는 해제되었고 태조는 흐느끼며 말했다. 왕은 본디 순한 성품이라 나를 서럽게 한 적이 없었다. 그 한마디는 정종의 인생을 요약했다. 온화하지만 강단이 있었고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인간적인 왕. 그는 결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그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형제들을 아꼈다. 회안대군이 탄핵당할 때 정종은 나서서 그를 보호했다. 이 혈육의 정이 먼저다. 왕실이라 한들 피는 물이 아니지 않은가. 그의 말에 조정은 잠시 멈칫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온화한 왕, 그러나 결코 약하지 않은 사람 보시라 불렀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종의 삶은 점점 더 평온해졌다. 아침이면 격구를 즐기고 낮에는 한양 근교의 온천을 찾았으며 저녁이면 작은 연회를 열어 시를 읽고 음악을 들었다. 그의 곁엔 늘 웃음이 있었고 그 웃음은 왕일 때보다 진심이었다. 그는 가끔 태종에게 말했다. 내가 왕일 때보다 지금이 더 왕답구나. 태종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은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왕이 되셨습니다. 그날 이후 태종은 형의 곁을 자주 찾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태종이 형을 찾을 때면 세상이 잠시 숨을 고른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정종의 삶은 왕의 연보에 기록될 만큼의 업적은 남기지 못했지만 그의 온화함과 평화로움은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졌다. 권력의 무게 대신 인간의 품격을 세웠다. 그가 걷던 길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의 발자국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조선의 왕들 중 누구보다도 행복한 왕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1418년 여름 조선의 하늘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왕권의 바통을 넘기자 궁궐 안엔 세 명의 왕이 함께 존재하는 전례 없는 시대가 열렸다. 태조, 태종, 그리고 정종. 조선을 세운 세 세대의 군주가 한 시절을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정종은 이제 태상광이라 불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한양의 들판을 거닐며 태종과 세종의 행차를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세종이 그를 찾아와 머리를 숙였다. 삼가 아로옵니다. 아버님 편히 지내고 계시옵니까? 정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너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그는 궁궐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 명의 왕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순간 그는 비로소 한 왕조의 완성을 목도하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시작을 함께 했고 그 완숙한 중년의 한가운데에서 평화의 왕성으로 남아 있었다. 그의 건강은 여전히 좋았다. 온천을 즐기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적당히 몸을 움직였다. 그는 종종 세종을 불러 말했다. 공부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 몸도 나라시리니 잘 돌보거라. 세종은 웃으며 답했다. 예, 조부님. 하지만 아버님처럼 강인하진 못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피보다 진한 네 세대의 종영스이 그 사이를 흘렀다. 1419년 9월 26일 정종은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 곁에는 태종과 세종이 있었다. 두 왕이 함께 형과 아버지를 지켜보던 그 순간 궁궐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긴 여정을 마친 나그네의 표정이었다. 태종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말했다. 형님, 그대는 왕이 아니었지만 진정한 군왕이셨소. 그 말은 눈물과 함께 공중에 흩어졌다. 그 순간 한 시대의 부드러운 빛이 꺼졌다. 하지만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정종의 장례는 조심스럽게 치러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조선의 국상은 보통 후계 왕이 상주가 되어야 했으나 이번엔 정종의 장남, 의평군 이원생이 상주로 섰다. 왕이 계승자인 태종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이것은 태종이 정종을 끝까지 왕이 아닌 형으로 대우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정종의 시호는 처음엔 수효 공룡 수효대왕 쇼샤오 공롱 쇼야오다 왕 삽구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공정공징이라는 시호를 내려오며 공용 두 글자가 빠지고 공정대왕 공징다왕으로 바뀌었다. 묘호는 주어지지 않았다. 태조는 태종은 태종이라 불렸지만 정종은 오랜 세월 단지 공정대왕으로만 불렸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왕위가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였다. 동생의 양보로 왕이 되었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은 왕의 후손이 아닌 대군의 후손처럼 대우받았다. 조정의 예법에서도 차별이 있었고 왕실 의식에서도 불리했다. 그로부터 262년 후 숙종 7년 첨괄일 조선은 다시 한번 왕실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단종의 종묘 배향과 함께 정종의 묘호 제정 논의가 일어났다. 사관들이 실록을 뒤져 보고를 올렸다. 정종은 태조의 덕을 계승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였으니 그 공이 크니 묘호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정종 딩송손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조선 제2대 왕으로 정식 기록된 것이다. 죽은 지 무려 262년 만에 복권이었다. 이름은 늦게 돌아왔지만 그의 삶은 이미 오랫동안 정띵, 즉 평화로웠다. 정종의 능은 오늘날 북한 황해도 개풍군 흥교리에 있다. 그곳엔 그가 사랑했던 정한 왕후와 나란히 잠들어 있다. 능 근처엔 그의 어머니 신의 왕후의 재릉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은 분단의 경계 너머에 있어 이제 우리는 직접 그를 찾아갈 수도 없다. 그는 그렇게 세상과 다시 한번 거리를 두며 조용히 잠들어 있다. 정종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과연 불행한 왕이었을까? 아니면 누구보다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었을까? 태조는 왕위를 얻었으나 가족의 피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 태종은 왕권을 지켰으나 스스로의 마음을 잃었다. 세종은 성군이었지만 과로와 병으로 평생 고통받았다. 그러나 정종은 달랐다. 그는 권력을 놓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형제들과 화목했고 백성들과 가까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권력과 명예로 정의한다. 높은 자리, 많은 사람의 존경, 그리고 이름의 영원함. 하지만 정종의 삶은 그 모든 정의의 질문을 던진다. 정말 그것이 행복인가? 그는 왕으로선 짧게 살았지만 인간으로선 길고 충만하게 살았다. 그는 실패한 군주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킨 사람뿐이었다.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평화를 얻고 명예를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은 남자 정종 이방과 그의 생애는 지금 우리에게도 속삭인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승리다.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그가 떠난 지 600년이 지난 오늘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잔잔하게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좌를 내려놓던 그날의 가을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 정종처럼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일 것이다. 그는 존재감은 없었지만 조선에서 가장 평화로운 왕, 가장 인간다운 왕, 그리고 어쩌면 가장 현명했던 인간이었다.